그와 내가 결코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넌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멈췄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경주의 오래된 한옥, 그의 숨결이 깃든 이 작업실은 내게 사원이자 감옥이었다. 사람들은 유명한 도예가였던 그의 아내로서 내가 그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 아래 나 자신을 가두고 그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에 갇혀 살고 있었다. 마당의 마른 흙냄새, 선반 위에 놓인 미완의 도자기들, 그리고 거대한 몸집으로 작업실 한쪽을 차지한 낡은 장작 가마까지 모든 것이 그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에 멈춰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작업실 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마치 그가 곧 돌아와 작업을 시작할 것처럼 모든 것을 정돈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작업실의 고요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방문객들은 꾸준히 찾아왔다. 그의 작품을 사랑했던 이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 나는 그들에게 상냥하지만 거리를 두는 미망인의 가면을 쓰고 정중하게 응대했다. 그들은 나의 슬픔을 위로했지만 내 안의 진짜 감정은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5년 전 그날, 그는 작업실에서 발을 헛디뎌 가마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다. 단순한 사고,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남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절망과 분노를 잊을 수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던 어느 늦가을 저녁,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마당으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다. 누구세요?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지친 눈빛이 보였다. 몇 년의 세월이 무참하게 핥히고 간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피로감. 그러나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한때 남편이 가장 아꼈던, 그리고 남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제자, 한지훈이었다. 그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5년 전 그날, 남편과 지독하게 다투고 홀연히 사라진 후 처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열정 넘치던 청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쉬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돌아왔을까? 이 고요한 망각의 공간에 무슨 볼일이 남았단 말인가? 여긴 어쩐 일이죠? 나의 목소리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나갔다. 그는 내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 속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후회, 슬픔,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도. 스승님, 뵈러 왔습니다. 이제야.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작업실을 향했다. 마치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남편이 죽기 직전 두 사람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은 지훈을 향해 내 작업실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소리쳤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정말로 사라졌고 며칠 뒤 남편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제 와서요? 5년이나 지나서? 내 말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흙을 빚던 섬세하고 부드러웠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굳은 살과 깊게 팬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작게 흔들렸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말 외에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바람에 떨어져 그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스승님, 산소에라도 들렀다가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이 나의 고요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이 균열이 두려웠다.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가보세요. 나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등을 붙잡았다. 딱 하룻밤만 신세질 수 없을까요? 첫 차가 뜨려면 아직 멀어서.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거의 탈진한 사람의 호소에 가까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마지막 분노를 기억하며 그를 내쳐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지친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어쩌면 그건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그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보았다. 바깥차에는 비어 있어요. 불은 떼지 않았으니 추울 겁니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차가운 나무 문이 나와 그를 갈라놓았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지훈. 그의 등장은 멎어있던 4시간의 톱니바퀴를 억지로 돌리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고요했던 나의 성격에 불청객이 들어왔다. 아니, 어쩌면 그는 단순한 불청객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과거의 망령이었고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품고 돌아온 위험한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바깥채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과연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한지훈은 정말 스승의 무덤을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나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고 있었다. 남편의 분노, 지훈의 침묵,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을. 그의 귀환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깨어진 침묵 속에서 위험한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였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이른 아침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창호지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한지훈이 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묵묵히 쓸어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매일 해왔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어제 저녁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등에서는 단단한 고집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곧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룻밤의 신세. 그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빗자질은 금방 떠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당을 다 쓴 후 작업실 지붕에 깨진 기와를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고 삐걱거리는 대문의 경첩에 기름을 칠 곳은 없는지 살폈다. 내가 마루로 나왔을 때 그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아침 일찍부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곧 떠날 건가요? 나는 본론부터 물었다. 그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답했다. 며칠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작업실에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지붕도 손봐야 하고 가마의 금간 곳도 메워야 합니다.
스승님의 공간이 이렇게 낡아가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의 작업실을 돌보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한 핑계일까? 품삯을 드릴 형편은 안 돼요. 나는 다시 한번 차갑게 선을 그었다.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스승님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잠자리와 식사면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빚. 그가 말하는 빚은 대체 무엇일까? 5년 전 그날의 다툼과 관련된 것일까? 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였다. 어쩌면 그를 곁에 둠으로써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실의 파편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안도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지훈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의 존재는 작업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망치 소리, 톱질 소리, 흙을 이기는 소리. 죽어있던 공간에 다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안채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지만 나의 온 신경은 마당과 작업실에 있는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자기가 한 일을 조용히 보고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은 나의 경계심을 아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작업실을 대청소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초벌기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바닥에 묵은 흙먼지를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존경심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남편이 쓰던 작업 책상에 이르러서는 한참 동안 움직임을 멈추었다. 손때 묻은 나무 책상, 그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붓과 조각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마른 헝겊으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성물을 다루는 것처럼 그때였다. 그의 손이 책상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을 건드렸다.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고 책상의 측면에서 서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튀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저런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안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세라믹 조각이었다. 햇빛에 비친 조각의 표면에는 단순한 무늬 같기도 하고 어떤 암호 같기도 한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세라믹 조각을 쥔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묻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나 왔어요. 김유라였다. 남편의 작품을 전담하던 갤러리 관장이자 남편이 죽은 후 나를 가장 살뜰히 챙겨주던 가족 같은 친구. 그녀는 언제나처럼 화사한 옷차림에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어색하게 얼어붙어 있던 작업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어머, 웬 남자? 집이라도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김유라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한지훈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지훈을 알아본 김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특유의 상냥한 표정을 되찾았다. 세상에, 한지훈 씨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어쩐 일로?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움을 표현하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등 뒤에 감추었던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들렀습니다. 잠시 아닌 것 같은데. 서연 씨, 이 사람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김유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작업실 손볼 곳이 많아서 며칠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서연 씨,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 사람을 집에 들여요? 예전에 스승님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잊었어요? 김유라는 나를 안채로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야망 때문에 스승님 마음고생 시킨 거 뻔히 알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건 분명 꿍꿍이가 있어서일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서연 씨. 정말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뱀처럼 나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한지훈에 대한 나의 오랜 의심에 기름을 붓는 말이었다. 나는 조금 전 지훈이 숨겼던 작은 세라믹 조각을 떠올렸다. 김유라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정말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와 김유라의 노골적인 경고.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마당에서는 지훈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늘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그 씨앗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숨기는 듯한 저 남자일까? 아니면 지나친 걱정으로 나를 조종하려는 듯한 이 여자일까?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김유라가 돌아간 후 작업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슬픔과 정체된 시간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팽팽한 긴장감의 침묵이었다. 나는 김유라의 경고와 한지훈이 숨겼던 세라믹 조각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그가 가마를 살피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작업실 바닥의 흙을 고르는 모습은 마치 땅속에 묻힌 비밀을 파헤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나를 짓눌렀다. 며칠이 지난 깊은 밤이었다. 가을밤의 찬 공기에 잠이 깨 화장실에 가려고 마루로 나왔을 때 나는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작업실에서 뭘 하는 거지? 나는 소리를 죽여 작업실로 다가갔다. 낡은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지훈은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든 채 작업실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는 선반 위에 도자기들을 하나씩 들어 안쪽을 확인하고 남편의 오래된 작업 노트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명백히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것이었다. 김유라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분명 꿍꿍이가 있어서일 거야.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내 등장에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뒹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몸을 일으켰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이 밤중에 남의 작업실에서 뭘 뒤지고 있는 거냐고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깊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사모님께서는 스승님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엉뚱한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스승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무언가에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엄청난 배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다고 절망하셨어요. 그러던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발을 헛디뎌 돌아가셨다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 모든 게 끝이야. 나는 그저 일시적인 푸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지훈의 입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그 배신이 당신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를 쏘아붙였다. 그날 남편이 가장 마지막으로 싸운 상대는 바로 그였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저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 크고 더 추악한.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려는 듯.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나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김유라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앞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다. 작업실의 재산세 고지서, 대출 상환 내역서 같은 것들이었다. 서연심,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는 안 돼. 작업실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 당신 남편이 남긴 빚도 좀 있고. 빚이요? 그 사람은 빚 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단 한 번도 빚에 대해 말한 적 없어요. 그가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김유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익명을 요구하는 수집가인데 이 한옥과 작품들을 모두 제값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사들이고 싶어 해. 그러면 빚도 다 갚고 당신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젠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인생을 살 때도 됐잖아.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는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의 영혼이 깃든 이 공간을 팔라고? 그것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피어오르는 이 시점에 나는 김유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내 걱정을 해주는 친구의 얼굴 뒤에 서늘한 사업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검은 구름이 경주 하늘을 뒤덮었고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작업실 쪽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우산을 들고 뛰쳐나갔다. 작업실 지붕의 낡은 기와 틈으로 비가 새어들어와 남편이 아끼던 초벌 도자기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모님? 한지훈이 소리쳤다. 우리는 허둥지둥 도자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간 작업실 전체가 물에 잠기겠어요. 일단 지붕에 올라가서 임시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래에서 방수포를 던져 올리며 그를 도왔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움직였다. 오직 서로의 눈빛과 손짓에 의지해서. 거센 빗줄기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 같았다. 그의 팔을 스친 나의 손, 나를 잡아주던 그의 단단한 손, 차가운 빗속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천이 어색하고도 이상한 떨림을 만들어냈다. 한참의 사투 끝에 겨우 비가 새는 곳을 막고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몸에 흥건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 순간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과 빗소리만 남은 원시의 공간으로 변했다. 나는 더듬더듬 초를 찾아 불을 켰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마주 앉아 끓인 차를 마셨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촛불에 일렁겼다. 다랑아리를 지켜라. 다랑아리요? 나는 되물었다. 남편의 작품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다. 백자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유물이지만 남편이 그런 작품을 만들거나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 저도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분명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랑아리가 스승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내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배신, 의문의 죽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다랑아리. 나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적일지 아군일지 모를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느껴졌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쏟아진 비에 씻겨나간 마당은 깨끗했고 공기는 청명했다. 작업실의 공기도 바뀌어 있었다. 나와 한지훈 사이를 떠돌던 의심과 경계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불안하지만 단단한 어떤 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랑아리를 지켜라.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공유된 비밀이자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다랑아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막막한 일이었다. 작업실 어디에도 다랑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작품은 없었고 남편의 작업 노트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김유라는 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날 오전 우리는 작업에 필요한 유약을 사기 위해 잠시 읍내에 다녀와야 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작업실을 비우는 것을 꺼렸지만 꼭 필요한 재료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로 가는 내내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빈집에 도둑이 들 것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작업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우리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 몇 점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엉망으로 깨진 파편들이 작업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깨진 것들은 남편의 작품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초기 습작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치 없는 것들만 골라서 깬 것처럼. 이게 대체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서연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김유라였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마치 비극의 주인공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선을 한지훈에게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승리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사람 위험하다고 했잖아. 분명 뭔가 훔치러 들어왔다가 못 찾으니까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서연 씨.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한지훈은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정황은 지훈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김유라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내가 본 한지훈은 스승의 유산을 이토록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함께 이 상황을 꾸민 자에 대한 증오가 느껴졌다. 나는 김유라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서연 씨 지금 제정신이야? 저 사람한테 홀리기라도 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걸 훔치러 온 도둑이라면 왜 이렇게 값나가지 않는 습작들만 골라서 깼을까요? 남편의 혼이 담긴 저 청자 화병은 왜 멀쩡하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한지훈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꾸민 짓이에요. 나의 단호한 말에 김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유라 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김유라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두고 봐.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작업실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째서 저를 믿으신 겁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신뢰가 생겨났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김유라가 다음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다랑아리를 찾아야만 했다. 남편의 서재가 있어요. 돌아가신 후에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는데 혹시 그곳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5년 동안 시간이 멈춰 있던 서재의 문을 열었다. 책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는 남편이 남긴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권의 스케치북, 유약의 배합비가 적힌 낡은 노트, 국내외 도자기 관련 서적들. 몇 시간을 뒤졌지만 다랑아리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쳐갈 무렵 나는 남편이 늘 머리맡에 두고 보던 오래된 책 한 권을 떠올렸다. 도자기에 대한 책이 아니라 천문학에 관한 낡은 책이었다. 나는 책장을 더듬어 그 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 납작하게 눌려 있던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팔랑이며 떨어졌다. 메모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달의 위상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과 함께 알아보기 힘든 몇 개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월백토, 유에바이투, 야광, 예광,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결정적인 한 문장. 다랑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월백토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백토의 이름이었다. 지금은 폐광되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흙, 야광은 빛을 발하는 성질을 의미했다. 설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월백토와 야광 성분이 든 유약을 섞어 특별한 작품들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 작품들에는 특정 빛 아래에서만 드러나는 표식이 있는 거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랑아리는 단 하나의 작품이 아니었다.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가짜 작품들 사이에서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비밀 표식을 가진 작품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컬렉션은 김유라가 유통시킨 위작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남편은 김유라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고 그 증거인 다랑아리 컬렉션을 어딘가에 숨긴 후 그녀에게 배신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남편의 죽음, 김유라의 위선, 그리고 5년간 나를 올가매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서재의 좁은 공간,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지훈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스승님 밑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늘 사모님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당신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닭이들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빛을 가진 분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담아온 남자의 진솔한 눈빛이었다. 스승님의 유산을 지키는 것만큼 당신을 지키는 것도 제게는 중요합니다. 나는 그의 고백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진실과 마주한 충격,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감정의 파문 속에서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한지훈의 고백은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우리는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 문을 열 마지막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김유라는 이미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전에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달 항아리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다시 남편의 메모에 집중했다. 월백토, 야광,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 그림.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스케치일까? 아니면 어딘가를 가리키는 암호일까? 흙은 불에서 태어나고 결국 불의 품으로 돌아가지.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남편이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작업실 한쪽 구석, 거대한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낡은 장작 가마. 남편이 젊은 시절에 직접 지었지만 가스가마를 들인 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창고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그곳은 10년이 넘도록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홀린 듯이 낡은 장작 가마로 향했다. 거미줄이 잔뜩 처진 가마 입구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지훈이 손전등을 비추자 수백 개의 벽돌로 촘촘하게 쌓아 올린 가마의 몸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가마의 표면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혹시 느슨한 벽돌은 없는지, 숨겨진 문양은 없는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우리의 희망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손전등 불빛이 가마의 옆면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을 비추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과 그 흐름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그림이었다. 바로 메모지에 있던 달의 위상 변화 그림과 똑같은 것이었다. 찾았어요. 그림은 초승달에서 시작해 보름달을 거쳐 금음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름달 모양이 새겨진 중앙의 벽돌이 다른 벽돌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 벽돌에 손을 대고 힘을 주어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겨도 보고 옆으로 밀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며 우리의 심장을 멎게 했다. 이윽고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유라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더 이상 상냥한 친구의 가면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에서는 탐욕과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내 그럴 줄 알았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 당신 남편처럼 어리석어. 그녀는 우리를 비웃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두 남자가 우리의 퇴로를 막아섰다. 그만 포기하고 내놔. 당신들이 찾는 거 곱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 결국 당신이었군요. 남편을 죽인 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 그저 욕심이 너무 과했을 뿐이지. 그까짓 위장 몇 점 판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에 흠집이 나는 건 절대 못 참겠다며 모든 걸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를 말리러 왔던 것뿐이야? 그날도 바로 이 자리였지. 한지훈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그는 김유라를 노려보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손에 순순히 죽어줄 뿐이 아니셨는데. 그의 도발에 김유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틈을 타 나는 등 뒤로 조용히 손을 움직여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끝의 미세한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알려줄까? 당신 스승이 얼마나 어리석게 죽었는지. 김유라는 승리에 도취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다랑아리 컬렉션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는 이 가마 뒤에 숨겨뒀다며 날 조롱했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내가 그를 밀쳤지. 그런데 재수 없게도 저 가마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아주 작은 소리가 났는데 그렇게 쉽게 가버릴 줄은 몰랐네. 사고사로 처리하는 건 아주 쉬웠지. 모두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특히 슬픔에 빠진 멍청한 아내 덕분에.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때였다. 지훈이 지금이야 라고 외치며 김유라 옆에 있던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훈이 남자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남자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내 앞을 막아섰다. 남자가 휘두른 둥이에 그의 팔이 맞았다. 으윽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지훈 씨! 그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내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름달 벽돌, 밀지 말고 돌려. 그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남자가 다시 공격해오기 전에 필사적으로 벽돌에 매달렸다. 있는 힘을 다해 벽돌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며 가마의 한쪽 벽이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돌 벽이 안으로 서서히 열리며 어둡고 깊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뽀얀 자태의 도자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 접시들, 화병들, 세상의 모든 달빛을 품은 듯한 순백의 컬렉션.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 달 항아리였다. 싸움을 벌이던 모두가 그 광경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김유라의 얼굴은 경악과 탐욕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나의 손에는 그녀의 자백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내 눈앞에는 부상당한 지훈과 탐욕에 찬 살인마,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진실의 증거가 있었다. 기나긴 싸움의 정점이었다. 비밀 공간이 열리고 다랑아리 컬렉션이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탐욕에 물든 김유라의 눈, 고통을 참는 한지훈의 얼굴,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의 증거. 그 정적을 깬 것은 김유라의 광기 어린 외침이었다. 저건 내 거야. 그녀가 도자기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작업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소란을 들은 이웃이 신고한 것이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작업실 안에는 김유라가 내뱉은 모든 자백이, 그녀의 추악한 진실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절망과 패배감에 일그러지는 모습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우아하고 세련된 갤러리 관장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일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구급차에 실려가는 지훈의 손을 나는 꼭 잡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괜찮다는 듯 웃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5년간의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해방감 뒤로는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그를 생각하니 심장이 시리게 아파왔다. 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의 스산함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김유라와 그녀의 위작 유통 조직에 대한 재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랑아리 컬렉션은 남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미술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동정이 내게 쏟아졌지만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나만의 애도 시간을 가졌다. 한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조용히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다. 우리는 가끔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서둘러 서로의 삶에 끼어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겨우내 텅 비어 있던 작업실은 내게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원망이 아닌 온전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그의 흔적들을 마주했다. 그의 손때 묻은 도구들, 미완성으로 남은 그의 작품들. 나는 그것들을 보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예수로는 이 공간에 영원히 살아 숨쉴 터였다. 그리고 어느 날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수줍게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이른 봄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물레 앞에 앉았다. 뽀얀 먼지가 쌓인 물레를 깨끗이 닦고 차가운 흙을 손에 쥐었다. 흙의 감촉이 어색하면서도 그리웠다. 나는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덩이가 내 손안에서 돌고 중심을 잡고 서서히 솟아오르며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것은 화려한 청자도 기품 있는 백자도 아니었다. 그저 투박하고 작은 그릇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그릇에 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모두 담아 빚어냈다. 나는 비로소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빚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지훈이 서 있었다. 겨울 동안 더 야윈 듯했지만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내가 물레질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서 미소만 지었다. 나도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치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나의 물레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나의 손이 빚고 있는 작은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름답네요. 그의 낮은 칭찬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내 옆에 있던 물통에 손을 담가 적시더니 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나의 손을 감싸고 함께 돌아가는 흙의 움직임을 느꼈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손이 빚어내는 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흙이었다. 마당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고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작업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